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전히 이 모양일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인생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이런 생각들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는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셨던 적이 있으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니에요.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그 직후의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셨죠. 매일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도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악착같이 살아남으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공장에 나가고, 시장에 나가셨죠. 손에 못이 박히고, 어깨가 굳어지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자식들 학교 보내느라,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손주들 용돈 주느라.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 한 끼 먹지 못하고,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없고, 몸은 이곳저곳 아프고, 자식들은 자식들 살기 바쁘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으시죠? 나는 뭐하러 이렇게 살아왔나? 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어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다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달음을 얻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공통점들은 그분들의 게으름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 너무나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할까요? 첫 번째 공통점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일과 돈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면 돈이 따라온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이름을 김철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철수 씨는 1955년생으로 올해 69살이십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신 철수 씨는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부지런했다고 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3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죠. 16살에는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었어요. 일요일도 거의 없이 일했죠. 그렇게 5년을 일하고 나니 조금 돈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철수 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 후에도 철수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김철수 씨처럼만 일하면 좋겠다는 칭찬을 들었죠. 30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아프다고 쉬지 않았고 한 번도 무단결근 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철수 씨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통장 잔고는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3천만 원. 이걸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철수 씨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쓰고 자식들 학원비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경조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저축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수록 쓸 곳도 많아졌거든요. 더 중요한 건 철수 씨는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시간과 건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한정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철수 씨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어렴풋이 알았지만 대안이 없었던 거죠. 일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저축을 해요? 어떻게 투자를 해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일과 돈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 둘째, 그들은 지금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10년 후, 20년 후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가난의 덫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분,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희 씨는 1960년생, 올해 65살이십니다. 영희 씨는 시골에서 태어나 18살에 서울로 올라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이 많은 식당이었고 일은 고됐지만 월급은 괜찮은 편이었죠. 25살에 결혼을 하고 30살에 처사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돈 쓸 곳이 더 많아졌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옷값. 그래도 영희 씨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IMF가 왔어요. 1997년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고 남편은 실직했습니다. 영희 씨가 버는 돈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야 했죠. 조금만 참자. 곧 나아질 거야. 영희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다시 일자리를 구했고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이들 교육비가 문제였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주변 아이들이 다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영희 씨는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이번엔 아이들 결혼 문제가 불거졌어요. 결혼 자금을 대줘야 했고 전세금도 보태줘야 했죠.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영희 씨가 60이 되었을 때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어요. 평생을 일했는데 말이죠. 영희 씨는 항상 지금의 문제만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미래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노후 준비하지 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우리 생각하면 되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 해결해야 할 급한 일들이 생겨났거든요. 이게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지금만 보고 살았다는 것. 셋째, 그들은 안전만을 추구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죠.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게 낫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이병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병수 씨는 1958년생, 올해 67살이십니다. 병수 씨는 젊었을 때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몇 번 떨어졌지만 결국 합격했고 구청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었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죠. 병수 씨는 이 안정감에 만족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 병수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병수야, 나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도 조금만 투자하면 돼. 지금 이 사업 정말 잘 되고 있어. 병수 씨는 고민했어요. 사실 조금 혹했습니다. 친구가 벌고 있다는 돈이 자신의 1년치 월급보다 많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거절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야. 안정적인 게 최고야. 사업은 위험해. 몇 년 후 그 친구는 사업을 크게 확장했고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친구는 기회를 잡았던 거죠. 병수 씨는 후회했을까요? 네, 조금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안전하게 사는 게 좋아. 연금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빠듯하다는 거였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였거든요. 게다가 병수 씨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다 보니 돈을 불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은퇴 후 병수 씨는 깨달았어요. 안전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진짜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이게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안전만을 추구했다는 것. 넷째, 그들은 배우기를 멈췄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배울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나면 하루가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뒤처지게 되었죠. 제가 만났던 최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1962년생, 올해 63살이십니다. 순자 씨는 젊었을 때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단골 손님들이 많았죠.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미용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타났거든요. 염색 기술도 다르고 펌 기술도 다르고 심지어 손님을 대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30년 경력이야. 이런 애송이들한테 진리 없어. 하지만 손님들은 하나둘 새로운 미용실로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떠나갔죠. 결국 순자 씨의 미용실은 손님이 줄어들었고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충성심도 없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순자 씨는 손님들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기회는 있었어요. 새로운 염색 기술 교육, 새로운 펌 기술 교육. 하지만 순자 씨는 나는 이미 다 알아. 30년 경력인데 뭘 더 배워? 라고 생각했죠. 결국 순자 씨는 60살에 미용실을 접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평생 일했지만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던 거죠. 이게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배우기를 멈췄다는 것. 다섯째, 그들은 체면을 지키느라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하면 어떡해? 나이가 이런데 어떡해? 하지만 이 체면 때문에 놓친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제가 만났던 한 분, 편하게 정수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수 아저씨는 1959년생, 올해 66살이십니다. 정수 아저씨는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았어요. 중소기업이었지만 나름 괜찮은 회사였고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에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어요. 정수 아저씨는 명예퇴직을 해야 했죠. 퇴직금을 받았지만 앞으로 10년을 더 벌어야 했어요. 정수 아저씨는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어느 날 정수 아저씨 아내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치킨집 한번 해볼까? 요즘 치킨집 장사 잘 된다던데. 정수 아저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과장까지 했는데
치킨이나 튀기고 앉아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체면이 상한 거죠. 과장 출신이 치킨집을 한다는 게 창피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결국 정수 아저씨는 몇 년을 그저 이력서만 넣으면서 보냈습니다. 가끔 단기 알바를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수입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순이 되었을 때 정수 아저씨는 깨달았습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정작 가족의 생계를 챙기지 못했다는 걸. 이웃집 아저씨는 명예퇴직 후 바로 작은 음식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수 아저씨가 쯧쯧, 저 양반 회사 다니다가 음식 장사를 하느라고 혀를 찼죠. 하지만 5년 후 그 이웃집 아저씨는 장사가 잘 되어서 가게를 하나 더 냈어요. 체면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했던 거죠. 이게 다섯째 공통점입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기회를 놓쳤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공통점을 정리해 볼까요? 일과 돈을 구분하지 못했다. 지금만 보고 살았다. 안전만을 추구했다. 배우기를 멈췄다. 체면을 지키느라 기회를 놓쳤다. 이것들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시죠? 이 모든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수 없었고, 지금을 챙기지 않으면 내일이 없었고, 위험한 도전보다는 안전한 선택이 현명해 보였고, 배울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체면을 지키는 게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을, 그 진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났던 몇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아마도 당신 자신의 모습을 혹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김영철 씨의 이야기.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김영철 씨는 1956년생입니다. 올해 69살이죠. 전라도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영철 씨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14살부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당시 영철 씨네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죠. 영철 씨는 7남매 중 셋째였는데 동생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17살이 되던 해에 영철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청계천 근처의 작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월급은 고작 3만 원이었습니다. 1973년에 3만 원이에요. 하지만 영철 씨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농사만 지었다면 한 푼도 벌지 못했을 테니까요. 영철 씨는 그 3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고향에 붙였습니다. 자신은 나머지 1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어떻게 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냐고요? 영철 씨는 공장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방 하나에 6명이 같이 살았죠. 식사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했고 옷은 1년에 한두 벌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영화나 오락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22이 되던 해에 영철 씨는 조금 더 큰 공장으로 이직했어요. 월급이 좀 더 올랐죠. 이제 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영철 씨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돈은 빠듯했어요. 고향 부모님께 드려야 하고 동생들 학비도 보내야 했거든요. 25살에 영철 씨는 선을 봤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의 여자였는데 역시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가난했지만 서로 마음이 맞았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어요. 고향 집 마당에서 간단히 예식을 올렸죠. 신혼여행?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결혼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단칸방이었어요. 월세 3만 원. 영철 씨와 아내는 그 작은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식당에서 계속 일했어요. 둘이 벌어야 겨우 살 수 있었거든요. 처사이가 생겼을 때도 아내는 출산 후 한 달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낮에 동네 아주머니가 돌봐줬어요. 영철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거의 쉬지 않고 일했어요. 회사에서도
김영철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30대가 되었을 때 영철 씨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더 올랐어요. 이제 20만 원을 받게 되었죠. 물가도 올랐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거였어요. 두 번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이제 네 식구가 되었어요. 단칸방은 너무 좁아서 영철 씨는 방 2칸짜리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 500만 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영철 씨는 회사에서 돈을 빌렸어요. 40대가 되었을 때 영철 씨는 여전히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장이 되었고 월급도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크니까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 돈 나갈 곳은 끝이 없었어요. 영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는 우리도 좀 살 수 있겠지. 그런데 1997년 IMF가 왔습니다. 영철 씨가 다니던 공장도 타격을 받았어요. 정리해고가 시작되었고 영철 씨는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영철 씨는 살아남았어요. 워낙 오래 다녔고 성실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쉽게 자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월급은 깎였습니다.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게다가 야근 수당도 거의 없어졌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야근 자체가 줄었거든요. 영철 씨와 아내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외에 파트타임 일도 시작했어요. 영철 씨도 주말에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렇게 IMF를 버텼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영철 씨의 월급도 다시 올랐어요. 이제 80만 원을 받게 되었죠. 이제 좀 낫네. 하지만 이번엔 아이들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영철 씨는 또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이제 피곤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어요.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죠. 55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영철 씨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거부하면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나가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년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 3천만 원. 영철 씨는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았어요. 아이들 학자금 대출, 집 전세 대출. 갚고 나니 남은 돈이 1,500만 원. 이걸로 뭘 하지? 영철 씨는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영철 씨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공장에서 조장으로 일할 때보다 적었지만 나이 50 중반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영철 씨는 69살입니다. 경비 일도 이제 그만뒀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2천만 원. 평생을 일하고 남은 게 2천만 원입니다. 영철 씨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생각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영철 씨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부지런했죠. 성실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에요. 영철 씨만큼 성실한 사람도 드물었어요. 정직하지 않았냐고요? 영철 씨는 평생 남의 돈 한 푼 떼먹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할까요? 영철 씨가 잘못한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철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영철 씨는 몰랐던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시간과 건강을 파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때로는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영철 씨,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박순희 씨의 이야기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순희 씨는 1961년생입니다. 올해 64살이죠.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난 순희 씨는
6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그 시대 시골 집안에서 딸로 태어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막내딸이라면 더욱 그랬죠. 순희 씨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13살부터 순희 씨는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밭일 논일, 손이 부르트고 등이 휘어지도록 일했어요. 그래도 순희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16살이 되던 해에 순희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언니 한 명이 이미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소개로 순희 씨도 식당에 취직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5만 원. 순희 씨는 그중 4만 원을 고향에 붙였어요. 자신은 1만 원으로 생활했죠. 21살에 선을 봤습니다. 상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학력도 낮고 돈도 없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순희 씨도 딱히 더 나은 조건을 바랄 처지가 아니었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영등포의 쪽방이었어요. 화장실도 공동이고 부엌도 복도에 있는 그런 집이었죠. 하지만 순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자기 집이 생겼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순희 씨는 계속 일했어요. 임신했을 때도 일하고 출산 후 한 달 만에 다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어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순희 씨는 아이를 등에 업고 식당에 나갔습니다. 주인아 주머니가 봐주는 척했지만 눈치가 보였죠. 결국 순희 씨는 식당을 그만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봉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을 월부로 사서 집에 들여놓고 하청 일을 받아 했어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손가락에 못이 박힌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애들만큼은 공부 잘 시켜야지. 우리처럼 살게 할 순 없어. 순희 씨와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순희 씨는 봉제 일 외에 새벽에 우유 배달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도 다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만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순희 씨는 악착같이 벌어서 보냈어요. 애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돼. 그럼 우리도 편해질 거야. 순희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순희 씨는 대출을 받아 전세집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이 크니까 쪽방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전세금 3천만 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순희 씨는 은행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사채까지 썼습니다. 이자가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40대가 되었을 때 순희 씨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첫째는 대학에 들어갔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돈 나갈 곳은 끝이 없었죠. 등록금, 생활비, 책값, 학원비. 순희 씨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12시간이 넘었어요. 우유 배달도 계속했고 틈틈이 청소일도 나갔죠.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지만 순희 씨는 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애들 대학만 졸업하면.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 이번엔 취업 문제였어요. 요즘 취업이 쉽지 않다잖아요. 순희 씨는 아이들 스펙 쌓는다고 어학연수 보내고 자격증 공부시키고 그렇게 또 돈이 나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취직했어요. 첫째는 중소기업에, 둘째는 공무원 시험에 붙었죠. 순희 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겠네. 하지만 이번엔 결혼 문제가 불거졌어요. 첫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희 씨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결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나. 결국 순희 씨와 남편은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이들 결혼 자금을 대줬습니다. 전세금도 보태줬어요. 그러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괜찮아. 애들이 잘 살면 되는 거지. 순희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째도 결혼했습니다. 또 결혼 자금을 보탰죠. 이번엔 정말 바닥났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순희 씨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허리는 거의 펴지지 않았고 손목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재봉 일을 그만둬야 했죠. 남편도 건설 현장 일을 그만뒀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순희 씨 부부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긴 하지만 한 달에 60만 원. 둘이서 6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순희 씨는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 보태달라고요. 아이들은 보내줬어요. 하지만 매달 보내주는 건 아니었고 보내주더라도 30만 원, 50만 원. 이것도 아이들 형편에 맞춰서였죠. 지금 순희 씨는 64입니다. 통장에 돈은 거의 없어요. 전셋집도 빼고 월세로 옮겼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 순희 씨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평생 뭐하러 산 거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자신은 한 번도 좋은 옷 입어보지 못했고, 맛있는 것 먹어보지 못했고,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다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식들도 자식들 살기 바쁜 거예요. 순희 씨가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순희 씨는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죠. 하지만 순희 씨는 몰랐던 겁니다. 자식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면 정작 자신이 나중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순희 씨,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이만수 씨의 이야기 안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만수 씨는 1959년생입니다. 올해 66살이죠. 서울에서 태어난 만수 씨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거든요. 만수 씨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고졸이면 그 시절엔 괜찮은 학력이었죠. 21살의 만수 씨는 시청에 공무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구급 공무원이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잖아요. 정년 보장에 연금도 있고 그 시대에는 정말 좋은 직장이었어요. 만수 씨는 만족했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죠. 만수 참 잘 됐네. 공무원이면 평생 걱정 없지. 만수 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고 둘 다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신혼집은 전세로 구했고 전세금은 양가 부모님이 조금씩 보태주셨죠. 만수 씨는 성실하게 출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무단 결근 한 적 없었어요. 상사들의 평가도 좋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5년마다 승진했어요. 8급, 7급, 6급. 월급도 조금씩 올랐죠. 공무원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니까 괜찮았어요. 아이들도 둘 낳았습니다. 생활이 빠듯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만수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만수야, 나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볼래? 지금 이 사업 정말 잘 되고 있어. 너도 조금만 투자하면 돼. 한 1,000만 원만. 만수 씨는 솔깃했어요. 당시 만수 씨가 모아둔 돈이 딱 1,5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친구 말로는 1,000만 원 투자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였어요. 만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내와 상의했죠. 여보, 친구가 사업같이 하재.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업은 위험하잖아요. 그냥 우리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 공무원이잖아요. 연금도 있고. 만수 씨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공무원이라 사업은 좀 그래. 안정적인 게 최고야. 친구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어요. 몇 년 후 그 친구의 사업은 대박이 났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었고 가게도 여러 개 냈어요. 친구는 이제 제법 부자가 되었죠. 만수 씨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업은 위험해. 나는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아.
그런데 40대가 되면서 만수 씨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다들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도 사는데 만수 씨네는 여전히 전세살이에 차도 없었어요. 괜찮아. 우리는 빚도 없잖아. 안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야. 만수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5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만수 씨는 5급 공무원이 되었어요. 월급도 350만 원 정도로 올랐죠. 나름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면서 목돈이 필요했어요. 만수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했어요. 60세. 만수 씨는 35년을 공무원으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명퇴위로금으로 1억 원 정도 받았어요. 공무원 연금도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왔죠. 이 정도면 괜찮지. 만수 씨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병원비, 경조사비, 손주들 용돈, 연금 200만 원으로는 빠듯했어요. 퇴직금 1억 원도 조금씩 깎아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만수 씨는 66살입니다. 퇴직금은 반 정도 썼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만수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친구 사업에 투자할 걸.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사업은 위험해. 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게 맞아. 정말 그럴까요? 만수 씨는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실직하지 않았고 빚도 없었고 큰 위기도 없었죠. 하지만 정작 노후는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만 추구하다가 돈을 불릴 기회를 모두 놓쳤거든요. 만수 씨,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김영철 씨, 박순희 씨, 이만수 씨. 이 세 분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몇 가지가 인생의 결과를 크게 바꿔놓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분은 나중에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니었어요. 예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변화는 가능했죠.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변화하셨을까요? 김영철 씨의 깨달음. 김영철 씨가 65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교육을 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요. 내가 65인데 무슨 교육을. 하지만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냥 나가봤죠. 그날 강사로 온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김영철 씨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강사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이 평생 일했는데도 돈이 안 모인 이유는 일만 하고 돈 관리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일은 수입을 만들지만 관리는 자산을 만듭니다. 김영철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자신은 일만 생각했지 돈 관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계부 써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럼 통장이 몇 개나 있으세요? 대부분 한두 개라고 답했죠. 김영철 씨도 통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나눠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저축 통장. 이렇게 용도별로 나누면 돈을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강사는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꼭 저축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떼어 놓으세요. 월급 받으면 바로 저축 통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김영철 씨는 생각했어요. 10만 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김영철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부터 가계부 쓰고 통장도 나눠봅시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저축합시다. 아내는 의아해했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그래도 해봅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잖아요. 그렇게 김영철 씨 부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니까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이더라고요. 필요 없는 경조사비, 과도한 통신비,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이런 걸 정리하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절약되었어요. 그 돈으로 저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만 하려고 했는데 3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1년이 지나니 360만 원이 모였어요. 2년이 지나니 720만 원. 김영철 씨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구나. 65세 시작해서 지금 69. 4년 동안 1,5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김영철 씨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김영철 씨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던 김영철 씨가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김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박순희 씨의 깨달음. 박순희 씨는 61살이 되던 해에 큰 좌절을 겪었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수입이 거의 끊겼거든요. 그해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운데 난방비가 아까워서 전기장판만 켜고 지냈죠. 어느 날 밤 순희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뭐하러 살았나? 그런데 다음 날 큰딸이 찾아왔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너희도 살기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평생 우리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래도 안 돼.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다 주시는 줄만 알았지. 엄마 노후는 생각 못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챙길게요. 그 말을 듣고 순희 씨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순희 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하고 눈치 보였지만 딸네 가족이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오신 걸 좋아했어요. 순희 씨는 손주들 돌보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기초연금 신청 안 하셨죠? 신청하세요. 매달 30만 원 나와요. 순희 씨는 몰랐어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는 줄도. 딸이 도와줘서 신청했더니 정말 매달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순희 씨는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돈은 내가 쓰면 안 돼. 나중에 애들한테 짐 안 되려면 병원비라도 모아둬야지. 1년이 지나니 360만 원이 모였어요. 순희 씨는 신기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모으니까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리고 순희 씨는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챙기고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순희 씨는 64입니다. 딸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기초연금으로 모은 돈이 이제 1,000만 원 가까이 되었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순희 씨에게는 큰 안정감을 주는 돈입니다. 이제 몸이 아파도 내 돈으로 병원 갈 수 있어. 박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만수 씨의 깨달음. 이만수 씨의 깨달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왔어요. 64살이 되던 해 만수 씨는 우연히 옛날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죠.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바로 20년 전에 사업 같이 하자고 했던 그 친구였어요. 친구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계속 잘 되어서 이제는 은퇴하고 편하게 지낸다고 했어요. 만수 씨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나는 평생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빠듯할까? 술자리가 끝나고 그 친구와 둘이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만수야, 그때 왜 같이 안 했어?
사실 나는 내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수 씨가 답했어요. 사업은 위험하잖아.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진짜 안정이 뭔지 알아? 진짜 안정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야. 너는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안정을 추구했지만 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진짜 안정을 만들었어. 그 말이 만수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만수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은 평생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의 변화를 거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 정작 진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만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마침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를 연다는 내용이었죠. 만수 씨는 등록했습니다. 사실 만수 씨도 스마트폰을 잘 못 다뤘거든요.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 정도만 할 줄 알았죠. 강좌에 가보니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다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였죠. 선생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카카오톡 쓰는 법, 사진 찍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 만수 씨는 신기했어요.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은행 앱으로 이체하고 잔액 확인하는 것, 지하철 노선 검색하는 것, 날씨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만수 씨는 깨달았어요. 나는 왜 이걸 진작 안 배웠지? 만수 씨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물건도 주문하고 유튜브로 요리법도 보고 시니어 일자리 정보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니어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주 3회, 하루 4시간씩 근처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월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만수 씨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이 생긴 거니까요. 더 중요한 건 만수 씨의 마음이 젊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아직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만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안정은 변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자, 여기까지 세 분의 깨달음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김영철 씨는 65세 돈 관리를 배웠고, 박순희 씨는 61살의 자식에 대한 생각을 바꿨고, 이만수 씨는 64살의 변화를 받아들였죠. 모두 60을 넘긴 나이에 변화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배울 기회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 혹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조언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언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조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조언 수입의 10%는 반드시 떼어놓으세요. 제가 만났던 한 분, 강덕배 씨의 이야기입니다. 덕배 씨는 1960년생으로 올해 65살이에요. 덕배 씨도 평생을 일해왔지만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55세 명예퇴직하고 나서는 더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덕배 씨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빌렸습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수입의 10%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저축하라.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이다. 덕배 씨는 코웃음 쳤어요. 10%를 모으면 뭐해? 어차피 적은 돈인데. 하지만 책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돈이 된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이다. 덕배 씨는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당시 덕배 씨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월 15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10%면 15만 원. 15만 원이면 내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덕배 씨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바로 15만 원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죠.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개월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135만 원으로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거든요. 1년이 지나니 180만 원이 모였어요. 2년이 지나니 360만 원. 덕배 씨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구나. 3년이 지났을 때는 54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덕배 씨는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덕배 씨의 저축 통장에는 900만 원이 모여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60살에 시작해서 65에 9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덕배 씨는 말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좋은 수입의 10%는 반드시 떼어놓으세요. 금액이 아니라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좋은 빚은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제가 만났던 또 다른 분, 윤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는 1963년생으로 올해 62살이에요. 미숙 씨는 오랫동안 빚 때문에 고생했어요. 아이들 학자금 대출, 집 전세 대출, 신용카드 빚.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죠. 매달 이자만 1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원금은 거의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었죠. 이자만 내면 뭐해? 원금은 언제 갚지? 미숙 씨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재무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미숙 씨는 반신반의하며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사가 미숙 씨의 재무 상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먼저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으세요. 신용카드 빚이 가장 높죠? 이것부터 갚으세요. 어떻게 갚아요? 돈이 없는데. 지금 쓰고 있는 지출을 줄이세요. 그리고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상담사는 미숙 씨와 함께 가계부를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불필요한 지출이 보이더라고요. 케이블 TV 안 쓰는 구독 서비스, 과도한 통신비. 이런 걸 정리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절약되었어요. 그리고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몇 시간이라도 일해보세요.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좋으니까요. 미숙 씨는 고민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설거지를. 하지만 빚을 갚고 싶었어요. 미숙 씨는 주말마다 근처 식당에서 4시간씩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절약한 20만 원과 추가로 번 40만 원 합쳐서 60만 원. 미숙 씨는 이 돈을 모두 신용카드 빚 갚는 데 썼어요. 신용카드 빚이 1,00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씩 갚으니까 2년이 안 되어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엔 이자율이 두 번째로 높은 대출을 갚기 시작했죠. 지금 미숙 씨는 62살입니다. 5천만 원이었던 빚이 이제 2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3년 만에 3천만 원을 갚은 거죠. 미숙 씨는 말합니다. 빚이 줄어드니까 숨통이 트여요. 이자만 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빚은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제가 만났던 최영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식 씨는 1957년생으로 올해 68살이에요. 영식 씨는 평생을 막노동으로 살았어요. 배운 게 없었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60이 넘어서는 막노동도 힘들어졌어요. 일감도 줄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죠. 이제 어떻게 살지? 영식 씨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컴퓨터 교육을 한다는 전단지를 받았어요. 컴퓨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컴퓨터? 영식 씨는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냥 시간이나 때울까 하고 등록했죠. 첫날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영식 씨는 키보드도 못 쳤어요. 마우스도 어떻게 쓰는지 몰랐죠. 선생님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영식 씨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타자가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한글 문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2달이 지나니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식 씨, 이제 시니어 일자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자리 찾아보세요. 영식 씨는 선생님 도움을 받아 시니어 일자리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영식 씨는 주차관리원에 지원했습니다. 컴퓨터로 주차 관리를 하는 일이었는데 영식 씨가 배운 컴퓨터 기초 지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컴퓨터 할 줄 아세요?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압니다. 영식 씨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막노동할 때보다 조금 적었지만 실내에서 일하니까 훨씬 편했어요. 날씨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었고 몸도 덜 힘들었죠. 지금 영식 씨는 68살입니다. 여전히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있답니다. 영식 씨는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배운다는 건 핑계예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어요. 좋은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것이 기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제 와서 뭐하러?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후자라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1년 후, 2년 후, 5년 후에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오늘부터 가계부를 쓰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첩 하나 사서 오늘 쓴 돈을 적기만 하면 돼요. 아침에 커피 3,000원, 점심 7,000원, 저녁 1만 원, 교통비 3,000원. 이렇게 적다 보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입니다. 한 달만 써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기는 안 써도 되겠는데? 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통장을 나누세요. 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관리가 안 돼요. 통장을 최소 3개로 나누세요. 첫 번째 통장 생활비 통장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등. 두 번째 통장 저축 통장 절대 손 떼지 않는 돈. 세 번째 통장 비상금 통장 갑자기 큰 돈 필요할 때. 그리고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각 통장에 나눠 넣으세요. 다음은 수입의 10%는 무조건 저축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중 10%를 저축하세요. 한 달에 60만 원 받으신다면 6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받으신다면 10만 원, 겨우 6만 원, 10만 원 모아서 뭐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이면 72만 원, 120만 원이에요. 5년이면 360만 원, 600만 원입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다음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세요. 케이블 TV 잘 안 보시죠? 끊으세요. 구독 서비스 안 쓰시죠? 취소하세요. 통신비 과도하게 나가지 않나요? 요금제 변경하세요. 이런 것들만 정리해도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은 절약됩니다. 실천 5 정부 지원금을 꼭 챙기세요.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꼭 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 알고 계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정부에서 시니어를 위한 지원이 많아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돈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챙기세요. 다음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동네 도서관, 복지관에 가보세요. 무료 강좌가 많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기초, 요리교실, 건강체조.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건강을 챙기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아프면 병원비가 나가고 일도 못하게 되죠. 매일 30분씩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이런 작은 실천이 나중에 큰 돈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다음 빚이 있다면 갚는 계획을 세우세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자만 내다가는 평생 못 갚아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으세요.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갚으면 분명히 끝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마세요. 자식이 소중하죠. 하지만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면 나중에 당신이 짐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끝으로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나이가 이런데 어떻게?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 아파트 경비하는 것, 택배 분류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일하는 거예요. 마무리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시대에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게 급했고, 자식들 키우는 게 급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세요. 이제는 알게 되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계부 한 줄 쓰는 것부터, 통장 하나 더 만드는 것부터, 10만 원 저축하는 것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흘린 땀, 당신이 견뎌온 고통. 그 모든 게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65에 돈 관리를 배운 김영철 씨처럼, 61살에 자식에 대한 생각을 바꾼 박순희 씨처럼, 64살의 변화를 받아들인 이만수 씨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게 되셨으니 이제부터는 다를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